자, 지금부터는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건데,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빠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가 녹화분을 제가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은 다 오셨으니까 오늘 수업분에 대해서 녹화분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녹화분을 한 두세 번 돌려봐도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수업 때 집중을 바짝 하시고 녹화분에는 그랬지 정도만 하시고 차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가 전자내기 2급이나 FAT 2급 그냥 입문 과정만 하고 더 안 할 거다 생각하시면 이거는 굳이 전략적으로 버리셔도 돼요. 자, 시작할게요. 네 가지를 다 설명할 건데 좀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러한 표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 수불부라고 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가 뭐냐면 재고자산이 수 입고되고 불 나가고 출고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재고가 얼마고를 기록하는 재고자산의 기록지 같은 거예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그 다음에 2월 18일 날, 4월 19일 날, 9월 2일 날, 11월 8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판매 단가가 안 나와요. 재고자산 그 수불부에는. 그래서 밑에 판매 단가를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4월 19일 날 파는 거는 판매 가격이 개당 150원에 팔린 거고, 11월 8일 거는 판매 가격이 개당 200원씩 팔렸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통적인 룰이 있어요. 뭐냐면 얘보다는 얘가 더 비싸죠, 지금. 그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단가가 계속 지금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1월 1일은 100원이었던 게 2월 18일에는 135원이었다가 9월 1일에는 147원까지 올라가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기초재고 20개 100원 주고 사왔고 20개, 창고에 20개 있어요. 이게 창고 수량이에요. 그 다음에 50개 사와서 70개 있고, 팔아서 60개를 팔아서 10개가 남았는데 또 100개를 사와서 창고에 110개가 있고 70개를 팔아서 결국에 40개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자, 20개를 사왔을 때 여기가 창고라고 하면 현재 20개 곱하기 100원, 2,000원의 재고가 있는 거예요. 또 사왔어요. 2월 18일 날 50개 곱하기 135원, 자 6,750원의 재고인데 창고에는 현재 이만큼의 재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잠깐만 중간 정산을 해보면 전체 재고 70개, 가격으로 환산하면 8,750원의 재고가 창고에 보유 중이에요. 자, 선입선출법은 손님한테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팔아야 돼요. 4월 19일 매출 주문을 받았어요. 60개의 주문을 받았고, 이때는 매출할 때 개당 150원에 판매하기로 해서 9,000원의 매출액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매출액만 계산하면 안 되죠. 이 창고에 있는 재고를 어떤 식으로 꺼내주냐에 따라서 원가가 틀려져요. 선입선출법을 쓰면 당연히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60개를 팔 때 1번이 여기에 나와 있는 20개가 먼저 팔려요. 먼저 들어오는 거를 먼저 꺼내서 출고를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0개 중에 20개는 해결했잖아요. 40개는 나머지 여기서 꺼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꺼내 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산정을 할 때 7,400원의 매출원가가 산정이 돼요. 그러면 20개는 다 팔려 없을 거고 창고를 가보면 50개 중에 40개도 꺼내서 팔았으니까 결국에는 135원짜리가 10개 남아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자, 그럼 실제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개 135원, 1350원의 재고가 남아있지요. 그죠? 자, 여기서 자 추가적으로 9월 2일 날 또 구입을 했어요. 100개 곱하기 147원, 14,700원의 재고가 더 창고에 입고가 됐다면 현재는 110개 가격으로 환산하면 16,050원의 재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11월 8일 날 70개 재고가 또 판매가 됐어요.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당연히 10개 먼저 꺼내주고 100개 있는 데서 60개를 꺼내서 7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매출액은 적어지만 아래와 같이 10개 먼저 팔고, 그러면 얘 없어지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0개 중에서 60개를 꺼내서 70개를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몇 개가 남아요? 40개가 남겠죠. 어디서 40개가 남아요? 147원 재고가 남겠죠. 왜?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계속 팔리는 개념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재고 147원은 가장 최근의 시가를 반영하지 않겠어요? 가장 최근에 사온 재고가 안 팔린 게 가장 최근의 시가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최근의 공정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은. 그래서 얘가 기말 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수매입액에서 기말재고를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공식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실제대로 앞에서 거래한 내용을 다 뜯어서 밝혀놓으면 이렇게 돼요. 다 뜯어서 보면 수치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걸 숫자를 계산한 거를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계산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이거를 표에다가 다 넣을 거예요. 이 표에다가 자 선의선출법은 이러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계산되고 기말재고는 얼마이며 매출원가가 얼마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걸 네 가지를 다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할 건데 정말 어려우면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것도 외우기도 쉬워요. 자 선의선출법 끝났어요.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으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은 얘가 1번이었죠. 아까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얘가 1번, 얘가 2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후입선출법은 반대예요. 후입선출법은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꺼내는 순서가. 이건 이해하시겠죠? 순서가 틀려요. 그럼 어떻게 제가 판매를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자, 똑같이 60개 주문을 받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매출을 달성하는데 내가 선입선출법을 쓸 때랑 후입선출법 쓸 때가 완전 틀려요. 자, 60개, 50개 얘를 먼저 꺼내요. 후입선출은. 그리고 50개를 채워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10개를 여기서 꺼내와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고 있죠? 이 재고가 여기서 10개가 팔렸죠? 그러면 나머지 10개 곱하기 100원 해서 1000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끝까지 안 팔려서 기말 재고까지 가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끝까지 안 팔려요. 후입선출법 특성이 그래요. 왜? 맨날 신선한 것만 찾으면 결국에는 그쵸? 타이밍을 못 잡은 제때 못 팔린 재고는 결국에는 진부화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도태당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매출원가는 이렇게 되고요. 10개가 남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여기서 안 팔린 10개가 여기 있네요. 그죠? 끝까지 안 팔립니다, 얘는. 자, 100개가 더 추가 입고됐어요. 창고에는 110개. 가격 환산하면 15,700원의 재고가 있어요. 자, 이번엔 똑같이 11월 8일 70개를 파는데 후입선출이면요. 나중에 들어온 100개 안에서만 꺼내주면 그만이에요. 이 10개는 쳐다도 안 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버리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 10개는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10개는 여기서도 선택받지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럼 만약에 그죠? 유통기한이 있거나 파손, 부패, 마모가 잦은 물품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 당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역시 똑같습니다. 기초, 단기, 기말, 매출원가. 뭐 수식 쭉 나와 있는데 크게 의미 없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위치예요. 적어 보면.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매출 총 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커요. 그리고 기말재고도 선입선출법에서 평가한 기말재고가 후입선출법의 기말재고보다도 크고요. 그런데 매출 원가는 반대로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머지 갈게요. 이동평균법.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게 틀려요. 뭔가 제가 아까 여기 금액을 하나도 안 썼었죠. 선입선출, 후입선출.
여기는 왜 그러냐면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주유소 기름 탱크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1,000원, 이렇게 들어왔을 때 1,100원 하면 이게 물타기가 돼서 1,050원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동평균 단가였어요. 지금 얘는 이렇게 구한 거예요.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서로 다른 단가라면 그 단가를 물타기해서 재정산하는 것이 그때그때 단가를 구하는, 바로 국제유가의 그 급진적인 변동에 따라 날마다 기름값이 변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단가를 재계산하는 방법이 이동평균법이고, 이 이동평균 단가를 구하는 것이 이동평균법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4월 19일 60개 파는 건 똑같은 매출이에요. 이건 뭐 여태까지 변동이 없었죠. 그러면 팔 때는 그러면 어떻게 팔 거냐? 팔 때는 쉬워요. 사와서 계산하는 건 이렇게 복잡한데 팔 때는 그냥 계산한 단가대로 꺼내서 팔아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혹시나 선생님 제가 죄송한데요.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건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요? 8,750원에서요. 개수 70개를 나누시면 125원이 나와요. 알겠죠? 혹시나 이걸 물어보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나온 거냐고. 네.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10개 남았어요. 125원. 왜냐하면 평균 단가 계산하는 걸로 그냥 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 자, 또 사왔어요. 봐봐요. 단가가 또 틀리죠? 이번에 147원이잖아요. 얘도 물타기를 한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또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더 이상 이제 얘는 125원이 아니죠. 합쳐졌으니까. 145원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원가가. 그럼 팔 때는 똑같이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기말재고도 145원으로 남는 거고요. 들어올 때마다 계속 재산정하는 귀찮음은 있지만 팔 때는 그냥 쭉쭉쭉쭉 끄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얘도 결론을 지어볼게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자, 숫자를 볼게요. 이동평균법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딱 이 위치에, 사실 이 위치대로 다 적어놨어요. 이 위치를 보시면 매출 총이익은 선입선출법보다는 작지만 후입선출법보다는 크고, 기말재고도 선입선출법보다는 작지만 후입선출법보다는 크고, 반대로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보다는 크지만 후입선출법보다는 작은 위치 중간쯤에 낑겨 있네요.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건 몰라도 돼. 이거 표만 이해할 줄 알면 돼. 아,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사실 이 결과값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한 것뿐이에요. 실제 사례를 다 들먹이면서. 마지막 총평균법. 똑같습니다. 총평균법은 계산법이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그냥 들어온 거 싹 다 평균 내고 평균 단가를 구하고 판 거를 싹 다 더해서 그냥 그 단가로 팔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싹 다 더해서 138원의 총평균 단가를 구해요. 이거 지금 날마다 사온 거예요. 전기요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들어온 거, 입고된 걸 싹 다 더해서 평균값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는 그냥 전체 합을,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팔아버려요. 한꺼번에 138원에 판매를 해서 17,930원의 매출 원가를 산출을 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요. 그냥 한꺼번에 더해서 평균값 내고 한꺼번에 팔고. 그럼 어쨌든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뭐 재고는 당연히 138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총평균 단가로.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지으면 뭐 이것도 똑같은데 결론을 지으면은 여기에 낑겨 있네요. 얘는 여기 요 사이에 있고 여기 요 사이에 있고 요 사이에 딱 요 위치에 있어요. 숫자를 보면. 결론이에요. 결론은 전체 방법 비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부등호로 수식을 나타내는데 이 부등호 수식이 여러분 교재에도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어디 있냐면 55페이지에 보면요. 가운데 I can이라고 되는 부분에 물가가 상승,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단가 산정 방법 비교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각 방법 비교. 앞에 보세요. 자,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여기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크거나 같다고 돼 있죠. 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그냥 크다가 아니라 왜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까? 이게 비교하는 그 수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쭉 많으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딱 2개, 평균을 낼 때 이동평균을 해도 딱 2개 갖고 평균 내고 총평균도 결국엔 2개 갖고 평균 내면 둘은 같아요. 이동평균, 총평균이나. 결국엔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비례관계예요. 지금 얘네 둘은. 부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 크다면 기말재고도 크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매출 원가는 반대로 가요. 지금 이렇게. 반대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가정이에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 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썼을 때의 매출 총이익과 기말재고 매출 원가의 각 방법별 비교 내역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그냥 문장으로 나와요. 그냥. 아니면 55페이지처럼 그냥 부등호로 대놓고 그렇게 내든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외울 게 없는데 그냥 보고 외우려고 하면 참 헷갈려요. 뭐가 먼저인지. 근데 좋아요. 뭐 50보 100보 양보해서 이것도 너무 어렵고 앞에 설명을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지금부터만 집중하시면 그냥 한 문제 맞춰요. 그리고 맞힐 건데 이 순서대로 큽니다. 매출 총이익과 기말 재고는 어떻게 크냐면 가나다라 마바 사, 아, 자, 차, 카타파 가나다 순으로 커요. 가나다 순으로 커요. 반대로 가나다 순으로 작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가르치는 건 잘 못하는데 합격은 잘 시킨다고.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정 어렵다 싶으면 가나다 순이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어렵다. 그럼 가나다 순이라도 알아두시면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여기 가나다 순은 배우시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좋아요. 그래서 55페이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공식인데 지금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제 뭐 FAT 2급 전산액 2급만 놓고 봤을 땐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가 수량에서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좀 계산하기 좋게, 보이기 좋게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눠놨어요. 단가, 취득 단가. 단가는 하나당 가격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장부 수량. 내가 취득해서 장부에 적어놓은 수량을 장부 수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 단가 곱하기 장부 수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량 차이가 있어요. 단가랑 똑같은데 수량의 차이가 있죠. 실제 내가 세어본 수량. 그러니까 이건 계속기록법하의 금액이 될 거고 밑에 있는 건 실지재고조사법하의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시가라는 게 있죠. 자, 보시면 자, 수량 차이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모손실이라 해요.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 명칭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좀 줄여서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수량이 없어지거나 뭐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감모손실, 이걸 좀 줄이면 감손이라고 하게 돼요. 재고 감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감모손실. 그리고 수량은 변동이 없는데 가격의 변동이 생길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평가손실이라고 합니다. 평가손실. 그러니까 뭐 수량이 늘어날 일은 없고 물론 이제 가격은 오를 수는 있어요. 옛날에 허니버터칩처럼 재고자산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는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오르는 거는 인정을 안 하고요. 손해보는 것만 인정하게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진부화돼서 구닥다리가 돼서 잘 안 팔려갖고 시세보다 좀 왜 우리가 덤핑 쳐서 판다 그러죠. 아니면은 이제 유통기한 같은 게 좀 얼마 안 남았을 때 마트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트에 가보면 생물 있죠. 뭐 회, 그다음에 이제 뭐 쭈꾸미 볶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유통기한이 좀 짧은 것들 비교적 그런 것들은 가격을 조금 후려쳐서라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는 것을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뭐 다른 적은 없어요. 뭐 이거는 뭐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러기보다는 유통기한의 문제나
어떤 시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감모 손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늘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이냐, 뭐 이런 건데, 뭐를 예를 들어볼까? 소주나 맥주를 마시면요, 거기 들어있는 용량만큼을 다 드시진 않죠.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다 비웠다고 해도 탈탈 털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시는 분들은 있겠구나, 여기. 여기 있겠구나. 여기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거의 되게 그냥 마지막 딸고 그냥 더 안 먹지 않아요? 그냥 이제 탈탈 털면 거기서 끝나지, 막 이렇게 쪽쪽 빨았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막 이렇게 무슨,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소주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주유소, 제가 예전에 S-오일 주유소랑 SK 다 해봤구나. SK, S-오일, 현대오일뱅크, GS 네 군데를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 업체 기장을 주유소로 해봤어요. 했는데 이제 S-오일이 옛날에 그랬어요. S-오일이 뭐였냐면 그 감로라는 게 있어요. 아마 감로분이라는 게 있는데, 감로라는 게 있는데, 감로분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조차가 뭔지 아시죠? 기름을 잔뜩 실은 기름 탱크 차, 유조차에서 이제 그 주유소로 와서 이제 파이프 속류관이 있는 그 저장 창고, 거기에 기름을 넣어주고 가요. 그래서 거기 저장 이제, 그러니까 주유소가 그냥 땅 위에 그냥 무슨 레고 블록 짓듯이 짓는 게 아니라 땅을 일단 깊숙이 파요. 주유소를 처음에 지을 때. 그리고 그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땅을 덮고 그 위에 주유기를 설치해서 이제 손님이 오면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제 그 바닥에 날 거 아니야. 그럼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유조차가 와요. 유조차가 와서 이제 기름을 실어주고 이렇게 내려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10,000리터를 주문했다. 그래서 유조차가 와서 기름 10,000,리터를 넣어주고 가면 10,000,리터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예, 아까 소주를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소주에 들어가 있는 그 용량만큼이 다 소주잔에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탈탈 털어서 한두 방울 남는 용량이 있어요. 근데 그 소주 한 병에 한 방울이라고 하면 소주 100병이면 100방울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잔이 나와요. 그거를 감로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유조차를 통해서 주유를 받을 때, 본사로부터 주유를 받을 때 예를 들어 10,000리터당 뭐 0.1리터가 감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감로라는 거는 증발이나 10,000리터만큼이 다 기름 탱크에 안 채워졌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름을 좀 더 넣어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유 4사, S-오일,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GS 이런 데가 그 처리할 방식이 비슷하거나 조금씩 틀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감로분에 대해서 사업주 통장에 그만큼 돈을 더 넣어주는 페이백 형식을 썼고, SK 같은 경우에는 애누리로 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상 거래를 하면 너 그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만 입금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각 대기업마다 책정하는 감로에 대한 계산식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회계 처리 옛날에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감로에 대한 부분들이 관점을 다 달리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모 손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고 기름을 안 넣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소주를 안 먹을 수 없듯이, 그죠? 감로분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돼? 소주병을 안 따야 되겠지.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소주는 마셔야 되겠고. 근데 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실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소주 한 병 따면 그러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정이 넘치면 술을 그냥 들이부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사실 감로분이라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을 따랐는데 한 병을 따면 꼭 한 방울이 남는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 그래요. 늘 일어나는. 소주 한 병을 소주잔에 부을 때 다 7잔 반인가요? 그죠? 딱 한 방울이 남는다. 무조건 얘는 한 방울 남는다. 어쩔 수 없다. 이것까지 탈탈 털어 마실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생기는 손실이에요. 그건 정상 감모 손실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까 뭐 정이 넘쳐갖고 아니면 왜 좀 등신짓 등신짓 우리 때는 바보 병신 등신짓이라 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딸내미랑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고로 저희 아들내미는 15살입니다. 중2예요. 그 무섭다는 중2예요. 딸내미는 10살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은 어려 보이겠지만 이제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내일 모레는 30 될 거고 내일 모레는 40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도 여러분 나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뭐라더라? 트롤짓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 트롤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봤더니 무슨 뭐야? 하여튼 몬스터 이름 같고 영화로도 트롤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트롤짓을 하는 친구들 보면 소주를 이렇게 따라갖고 아예 들이붓는 친구들 있죠. 그거는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트롤짓 한 거잖아요. 소주 딸다가 트롤짓 하면 그거는 이제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 해요. 그래서 정상 감모 손실은 늘 일어난다라고 해서 경상적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한 방울은 무조건 버려야 돼. 이걸 우리가 원가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트롤짓을 해갖고 한 방울만 그냥 버려야 되는데 한 병 통째로 버리거나 병신같이 아니면은 뭐 한 잔을 그냥 쏟아 붓다든지 뭐 이렇게 트롤짓 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럼 왜 또 그런 거 있죠? 왜 소주잔이 이렇게 잘 맞는 친구들인데 안 맞는 친구들 보면은 마시다가 이렇게 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트롤짓이지, 그지? 예. 그럼 이제 비정상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비경상적 원가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손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원가, 밑에 있는 건 손실이라고 본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거는 원가성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소주 한 병에 무조건 한 방울은 손해 본다. 근데 이거는 그냥 원가, 내가 먹은 셈 치자. 그 저 한 방울도 그냥 내가 먹은 셈 치자. 이게 바로 매출원가 가산이고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진짜 말 그대로 야 이 새끼 트롤짓 했네 라고 해서 손해 봤다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밑에 있는 건 진짜 손해. 이거는 계속 한 병당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걸 손해로 보지 않고 무조건 한 병을 딸면 한 방울은 그냥 흘러.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한 병에 포함된 걸로 봐요. 그냥 내가 마시는 7잔 반에 저 한 방울도 포함된 걸로 봐요. 그런 관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요 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출원가 분계처럼 처리합니다.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라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여기 있는 건 원가 가산인데 여기는 뭐라고 처리했나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요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소주랑 얘기를 하니까 금방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가르치는 건 잘 못하는데 합격은 잘 시켜요. 그렇죠?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예제가 있는데 이건 좀 예제가 아니라 그냥 개념 설명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실. 보시면은 수량 차이잖아요. 지금 단가는 똑같은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없고요. FAT 1급부터 교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